2001년 11월 18일 영국 요크셔의 한적한 도로변에서 아주 무거운 여행 가방이 발견돼요. 오늘 당신이 보내준 자료는 바로 이 가방에서 시작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건 뭐 단순한 살인 사건이라기보단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퍼즐을 과학이라는 도구로 한 조각씩 맞춰나가는 그런 집요한 추적기에 가까워요. 신원조차 알 수 없는 피해자에서 시작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범인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맞아요. 이 사건의 매력은 바로 그 정밀함이 있어요. 범인이 남긴 아주 사소하고 작은 흔적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몸에 남겨진 시간의 증거들을 법의 인류학이나 법의 곤충학 같은 과학수사 기법으로 어떻게 해석해내는지가 핵심이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낯선 곳에서 만난 친절한 동포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의 신뢰가 얼마나 잔인하게 배신당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사건이라 더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한 시민이 길을 가다가 덩그러니 놓인 여행 가방을 봤는데 치우려고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게 무거웠던 거예요. 네.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조심스럽게 지퍼를 살짝 열었는데 그 틈으로 사람의 눈이랑 발이 보였다고 해요. 당시 현장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비는 혈흔이나 섬유 같은 미세 증거들을 전부 씻어내버릴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경찰은 도착하자마자 방수 텐트부터 쳐서 현장을 보존하는 아주 신속하고 현명한 초기 대응을 했죠. 이 사건에 500건이 넘는 살인사건을 다뤄온 베테랑 형사 사라 콜이 투입된 것도 우연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녀는 이런 현장이 수사를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시신이 발견된 곳이 범행 장소가 아닐 확률이 거의 100%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차에 싣고 와서 인적이 드문 곳에 버렸다는 건 실제 범행 장소에는 범인의 흔적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추론이에요. 그래서 경찰은 섣불리 가방을 열지 않고 외부부터 샅샅이 훑기 시작했어요. 내부 증거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아주 신중한 접근이었죠. 네. 손잡이, 지퍼, 바퀴까지 전부 조사하던 중에 가방 표면에서 아주 미세한, 거의 보이지도 않는 파란색 페인트 조각을 발견해요. 이게 이 미스테리의 첫 번째 실마리였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증언이 나와요. 한 주민이 한 16일 전쯤 새벽 4시 10분경에 검은 차 한 대가 그 근처에 서 있는 걸 봤다고 말한 거죠. 네, 새벽 4시. 새벽 4시면 정말 인적의 드문 시간이잖아요. 이 증언 덕분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첫째, 시신이 최소 16일 동안이나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 부패가 왜 이렇게 심하게 진행됐는지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둘째, 범인이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이죠. 경찰이 드디어 가방을 열었을 때 안에는 젊은 여성이 태아처럼 몸을 웅크린 채 손발이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건 피해자의 얼굴이었어요. 얼굴 전체가 접착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마치 복면, 발라클라바처럼 유일하게 드러난 부분이 눈뿐이었다고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요. 이건 단순히 고문하려는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이 사건의 기이한 지점이에요. 물론 신원 확인을 방해하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위를 비인격화라고 분석해요. 비인격화요? 네. 이건 피해자를 더 이상 한 명의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거든요. 피해자의 고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면서 극도의 통제욕이나 뭐랄까 가학적인 쾌감을 느끼는 범죄자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즐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말 끔찍하네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건 사실상 수사가 미궁에 빠졌다는 뜻이잖아요. 지문도 얼굴도 없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죠? 정말 막막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그 막막한 상황에서 과학수사팀이 등장합니다. 먼저 법의 인류학자들이 투입됐어요. 이분들은 뼈만 보고도 그 사람의 나이, 인종, 심지어 생활 습관까지 읽어내는 말 그대로 뼈의 탐정들이죠. 뼈의 탐정이요? 네, 사람의 흉곽, 그러니까 가슴뼈 주변에는 아주 작은 뼈들이 있는데 이 뼈들은 15세에서 25세 사이의 큰 뼈와 서서히 융합돼요. 그럼 그 뼈가 얼마나 붙었는지를 보면 나이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하게요. 이 시신의 뼈는 융합 과정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통해 나이를 20대 초반으로 특정할 수 있었어요. 와. 또 유일하게 남아있던 눈의 형태나 두개골 구조를 분석해서
동아시아인, 아마도 한국이나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져요. 당시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경찰관 한 분이 이 사건 뉴스로 보고 영국 경찰에 직접 연락을 한 거예요. 아, 그 얘기가 나오네요. 한국은 성인이 되면 모든 국민의 지문을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혹시 모를 해외 실종 사건을 대비해서 다른 나라와 정보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준 거죠. 이건 정말 결정적인 돌파구였어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영국 경찰이 한국의 실종자 웹사이트를 확인했고 거기서 21세 여성 진효정 씨의 실종 신고를 발견한 거예요. 아, 드디어. 그녀의 오빠가 올린 게시물이었죠. 바로 한국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해서 효정 씨의 지문 정보를 받았고 시신의 지문과 대조한 결과 드디어 신원이 확인된 겁니다. 피해자는 진효정 씨였어요. 신원이 밝혀지면서 닫혀있던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네요. 효정 씨는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었고 잠시 런던으로 여행을 온 상태였다고 해요. 네,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이메일 내용이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친절한 새 친구를 사귀어서 같이 런던 구경도 하고 여행 끝나면 파리 디즈니랜드에도 같이 가기로 했다고요. 경찰은 그 친절한 새 친구를 찾기 위해 런던의 한인 커뮤니티를 탐문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되죠. 또요? 22살의 또 다른 한국인 유학생 송인혜 씨 역시 최근에 실종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두 사람 모두 31살 한국인 남성 김 교수에게 집을 빌렸다는 점이었죠. 김 규수. 이 사람이 바로 그 친절한 새 친구였군요. 그는 단순한 집주인이 아니라 타지에서 외로운 유학생들에게 아주 친한 오빠이자 친구처럼 다가가서 신뢰를 쌓았다고 해요. 맞아요. 그런데 두 여성이 실종된 시점과 거의 동시에 그 역시 자취를 감췄어요. 처음엔 경찰도 그가 세 번째 희생자일 가능성까지 열어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과학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로카르의 교환 법칙이 등장해요. 모든 접촉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원칙이죠. 네. 경찰은 김 교수의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지만 자외선 조명을 비추자 벽의 한쪽 면에서 무언가 번쩍이기 시작했어요. 혈흔인가요? 최근에 새로 칠한 파란색 페인트 뒤에 숨겨져 있던 다량의 혈흔이었죠. 잠깐만요. 그 파란색 페인트, 설마 효정 씨가 담겨있던 가방에서 나온 그 페인트 조각이랑 같은 건가요? 빙고! 성분 분석 결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와, 그리고 혈흔의 DNA는 진효정 씨의 것과 일치했고요. 드디어 범행 현장이 밝혀진 순간이었죠. 와, 소름 돋네요. 그 후로는 수사가 급물살을 탔어요. 김 교수가 빌렸던 렌터카에서 효정 씨의 DNA가 나왔고 그의 계좌에서 효정 씨의 돈이 인출된 기록도 확인됐죠. 네. 심지어 프랑스로 가는 지인에게 효정 씨의 카드를 주면서 내 여자친구 카드인데 대신 돈 좀 뽑아줘라고 부탁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어요. 결국 캐나다로 도망쳤던 김 교수가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체포됐는데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죠. 결정적으로 아직 또 다른 실종자, 송인혜 씨의 솔방을 찾지 못한 상태였고요. 맞아요. 김 교수가 입을 닫으면 송인혜 씨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런데 그때 또 한 명의 시민이 결정적인 제보를 해요. 배관공이었는데 송인혜 씨가 살던 아파트 근처 배관을 수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점이죠? 시신 냄새에 이끌리는 검정뺨 금팔이다가 유독 한 배관 주변에만 엄청나게 모여 있더라는 거죠. 제보를 받고 다시 아파트를 수색한 경찰이 벽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비밀 공간을 찾아냈고 그 안에서 송인혜 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죠. 네, 그녀 역시 진효정 씨와 똑같이 얼굴에 테이프가 감겨 살해된 상태였고요. 범행 수법은 더 잔인해져서 테이프의 압력 때문에 안구가 돌출될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바로 법의 곤충학이죠. 잠깐만요. 파리 몇 마리 가지고 사망 시점을 특정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날씨가 덥거나 추우면 성장 속도로 달라질 텐데 그게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만큼 정확한가요?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법의 곤충학의 놀라운 이유죠. 곤충학자들은 현장에서 수집한 파리 유충의 지리를 자로 재고 당시 아파트 내부의 평균 온도를 기록에 대입해서 아주 정밀하게 부하 시점을 역산해냈어요. 와, 오차 범위가 불과 몇 시간에 불과했죠. 계산 결과 송인혜 씨의 사망 추정 시점은 김 교수가 캐나다에 있었다고 주장하던 그의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바로 그 기간과 정확히 겹쳤어요. 와.
그러니까 김 교수가 캐나다행 비행기에 오르던 바로 그 시간에 송인혜 씨의 시신에 파리가 알을 낳기 시작했다는 계산이 나온 거군요.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네요. 네, 그의 알리바이는 이 작은 파리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과학적 증거가 범인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깨부순 거죠. 김 교수는 결국 2건의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재판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해요. 네, 수사팀은 아마 재정적인 문제랑 성적인 가학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범죄일 거라고 추정만 할 뿐이고요. 이 사건은 낯선 타지에서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믿고 의지하려 했던 젊은 여성들의 순수한 신뢰를 포식자가 얼마나 잔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죠. 그런데 정말 섬뜩한 건 따로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김 교수는 영국에 오기 전에도 여러 아시아와 유럽 국가를 떠돌며 생활했다고 해요. 과연 진효영 씨와 송인혜 씨가 그의 유일한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친절이라는 가면 뒤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희생자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게 이 사건이 끝난 후에도 우리를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